남편이 데려온 젊은 첩에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꽃간 열쇠까지 손수 건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미쳤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방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텅 빈 곳간, 빚더미, 그리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아버지. 그 여인이 건넨 열쇠는 지옥문을 여는 열쇠였단 말입니다. 어르신들, 20년을 참고 또 참은 여인이 마침내 일어섰을 때 이 고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녀의 품속에 감춰진 낡은 비단 두루마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단 말입니다. 대체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한낱 뒷방 여인이 충청도 제1의 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열쇠를 받아라. 내년이 그토록 탐내던 안방이다. 곳간이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기억해 두어라. 그 문을 여는 순간 내년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니라. 충청도 공주고을.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은 대청마루 위에서 윤씨 부인이 열쇠 꾸러미를 내던졌습니다. 쇠붙이가 마루 위를 구르며 짤그랑짤그랑 울어댔지요. 그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어둠 속에 길게 번져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20년을 한결같이 살림을 꾸려온 여인이 제 손으로 안바 열쇠를 내던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품속 깊이 감춰진 낡은 비단 두루마리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기막힌 사연,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어르신 댁내의 큰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공주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너른 들녘 아래에 한 고을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산세가 부드럽고 물줄기가 넉넉하여 예로부터 곡식이 잘 되고 사람살이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금강변 버드나무에 연초록 물이 오르고 가을이면 들판 가득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던 아름다운 고을이었지요. 이 고을 한복판 느티나무 세 그루가 그늘을 들이운 언덕 위에 배 진사댁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번듯한 가옥이었지요. 대문 앞 돌담에는 담쟁이가 촘촘히 올라붙어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배 진사가 손수 심은 모란이 해마다 탐스러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하고 평온한 양반 가문이었지요. 배 진사는 이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으나 학문이 깊고 글씨가 빼어나 고을 사또도 예를 갖추어 대하는 인물이었지요. 무엇보다 배 진사는 성품이 대쪽같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고 게으름을 보면 지팡이가 먼저 나가는 동네에서 소문난 호랑이 영감이었지요. 사랑채의 서당을 여러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배 진사댁 대문만 보면 오금이 저리도록 엄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가 종이와 붓이 없어 쩔쩔매면 배 진사는 말없이 제 서재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다 쥐어주곤 했지요. 겉은 호랑이요, 속은 솜사탕 같은 어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배 진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배좌수였습니다. 38살의 배좌수는 아비의 고든 성품은 단 한 톨도 물려받지 못한 사내였지요. 어려서부터 책보다는 노름판을 좋아했고 붙잡을 손으로 술잔만 기울이는 한량이었습니다. 좌수라는 직함도 아비의 체면 덕에 고을에서 억지로 맡겨준 것이었을 뿐 고을 일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지요. 배진사가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토해내는 것이 이 집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20년간 묵묵히 떠받쳐 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윤씨 부인이었지요. 윤씨 부인이 이 집에 가마를 타고 들어온 것은 18 꽃다운 나이 때였습니다. 공주에서 40리쯤 떨어진 부여 고을 윤행수의 외동딸이었지요. 어르신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어머니 한씨는 부여 고을에서 이름난 직조 장인이었습니다. 배를 짜고 천에 빚가를 드리는 솜씨가 천하일품이어서 한씨가 물들인 비단은 한양포 목전에서 2배 값을 쳐주었지요. 쪽빛으로 물들이면 가을 하늘보다 깊고 치자로 물들이면 봄 햇살보다 따스한 빛깔이 나왔다 합니다. 한씨는 딸이 시집가던 날 혼수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비단 두루마리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윤씨 부인이 물었지요. 한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3대가 피와 땀으로 기록한 직조와 염색의 비급이다. 어떤 실을 어떻게 꼬아야 하는지, 어떤 풀과 어떤 흙을 섞어야 천금 같은 빛깔이 나오는지, 어느 장시에 어느 철에 내놓아야 값을 제대로 받는지 낱낱이 적어 놓았느니라. 언젠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두루마리를 펼치거라. 그것이 바로 천금 보첩이었습니다. 길이가 석자쯤 되는 낡은 명주 두루마리에 깨알 같은 글씨와 빛바랜 염색 견본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3대에 걸쳐 쌓아온 직조 장인의 비밀이 이 얇은 비단 한 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그 두루마리를 시어른 몰래, 남편 몰래 품에 안고 살았지요. 윤씨 부인은 시집 온 첫날부터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 가장 먼저 불을 지폈고 시아버지 배진사의 아침 수라를 빠짐없이 올렸지요. 배진사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면 간식을 장만해 놓았고 빨래와 바느질은 물론이고 장독대 관리까지 하나도 빠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윤씨 부인이 진정 빛을 발한 것은 살림만이 아니었지요. 하인들을 대하는 마음씨가 달랐습니다. 이 집안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머슴 칠뜨기와 행랑어멈 2사람, 그리고 윤씨 부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하녀 복순이가 있었지요. 칠뜨기의 어린 아들이 겨울에 홍역을 앓았을 때 윤씨 부인은 제 비상금을 털어 약재를 사다 다려 먹였습니다. 행랑어멈의 등짝이 굽어 허리를 못 펼 때면 윤씨 부인이 직접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지요. 그 덕에 하인들은 하나같이 윤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특히 하녀 복순이는 윤씨 부인에게 각별한 존재였지요. 복순이는 부여 장터에서 굶어 쓰러져 있던 7살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전염병에 잃고 빌어먹다 쓰러진 아이를 윤씨 부인의 친정어머니 한씨가 거두었지요. 한씨는 복순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고 복순이가 10살이 되자 배 짜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시집을 갈 때 복순이는 자청하여 따라왔지요. 마님,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되겠구만요. 저는 마님 곁에서 평생 일하겠슈. 그때 12살이던 복순이의 눈에는 맑은 충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복순이가 이제 32살, 윤씨 부인의 오른팔이자 가장 믿음직한 동지가 되어 있었지요. 윤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배학수, 올해 19살이었지요. 배진사의 학문 열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손자였습니다.
6살 때부터 할아버지 서당에 앉아 천자문을 뗐고 10살에 논어를 읽었으며 15세는 고을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했지요. 지금은 한양 성균관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에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학문을 익혀나가는 아들이 윤씨 부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요. 학수에게 보내는 학비와 생활비, 그것이 윤씨 부인이 이를 악물고 살림을 꾸려가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 평온한 집안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지요. 남편 배좌수가 날이 갈수록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공주 읍내에 새로 들어선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에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여인이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홍매, 24살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의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 주막에 드나드는 한량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지요. 배좌수의 눈이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매일, 급기야 사흘 나흘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지요. 배진사가 아들의 행실을 알고 불같이 노했으나 배좌수는 아비의 호통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한겨울 금강 위에 내려앉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재앙이 이 집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그 봄날, 이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 곧 천지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가을이었지요. 들판에 벼이삭이 허리를 숙이고 감나무마다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던 때였습니다. 금강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배좌수가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가마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낯선 여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요. 마당을 쓸던 칠드기가 빗자루를 놓치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행랑어멈이 부엌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윤씨 부인에게 달려왔지요. 마님, 큰일 났구만요. 바깥 어른이 여자를 데리고 오셨는디요. 윤씨 부인은 김장 배추를 절이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마당 한가운데 배좌수가 서 있었지요. 그 옆에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홍매였지요. 홍매의 얼굴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고왔습니다. 입술 끝에는 자신이 이 집의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교만이 서려 있었지요. 허리춤에 찬 옥놀이개가 햇빛을 받아 번뜩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단 치맛자락이 바스락거리며 윤씨 부인의 무명옷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배좌수가 대청마루 위에 윤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부인, 이 사람이 오늘부터 나와 함께 안방을 쓸 것이요. 싫으면 부인이 이 집을 나가든지. 남편의 목소리는 동짓달 서리발보다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 한 조각 섞여 있지 않았지요. 홍매가 윤씨 부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뒷방으로 물러나 주시지요. 제가 이 집안 살림을 잘 돌보겠슈. 홍매의 목소리는 꾀꼬리 같았으나 그 속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지요. 사랑채에서 이 소동을 들은 배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서당에서 훈장질을 하다 말고 나온 터라 안경이 코끝에 걸려 있었지요. 배진사는 홍매를 위해서 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아, 하다 주막 계집을 첩으로 들이느냐.
네 애비 살아있는 한 이 집에 그런 여자는 들일 수 없다. 배진사의 지팡이가 마루를 내리쳤지요. 쾅 하는 소리에 마당의 참새떼가 후다닥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배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미 정한 일이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소자가 이 집을 나가겠소. 아비와 아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 어르신들, 윤씨 부인은 어찌했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씨 부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서 상대의 수를 읽어낸 기사처럼 눈빛이 한순간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평온하게 가라앉았지요. 그리하시지요, 서방님. 서방님 뜻이 그러하신데 소첩이 어찌 감히 거스르겠습니까?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배진사가 며느리를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설화야, 내 진정 괜찮은 것이냐? 어르신 소부가 다 생각이 있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배진사는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코끝으로 흥을 내뱉고 사랑채로 돌아가 버렸지요. 윤씨 부인은 품 안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붙이끼리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가 났지요. 안채 광과 곳간의 열쇠, 장독대 뒤편 광의 열쇠, 이 집안 살림의 핏줄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열쇠를 자네에게 넘기겠네.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주게나. 홍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며 급히 열쇠를 낚아챘지요. 열쇠 꾸러미가 홍매의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쇠소리가 짤그랑거리며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홍매는 알지 못했지요. 그 열쇠가 바로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을 박듯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젊고 영리한 자네가 앞으로 시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할 걸세. 새벽 문안 인사는 물론이고 서당 아이들 간식 장만, 사랑채 청소까지 빠짐없이 해야 하느니라. 홍매는 고개를 갸웃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시아버지 수발쯤이야 하인시키면 될 것이라 가볍게 생각한 것이지요. 배좌수는 아내의 유순한 태도에 대견하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부인이 과연 현숙하구려. 역시 여자는 사내의 말을 잘 따라야 제맛이지. 어르신들,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한마디가 훗날 배좌수의 입으로 되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윤씨 부인은 소박하게 짐을 챙겨 행랑채 뒤편 문간방으로 향했지요. 칠뜨기가 뒤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저런 주막 출신 첩에게 안방과 곳간 열쇠를 내어주셨습니까? 칠뜨가, 내 다 뜻이 있어 그러하니 마음에 두지 마시게. 문간방 문을 열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냉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돗자리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벽 틈으로는 찬바람이 쉼없이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윤씨 부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비단 두루마리를 꺼내 품에 꼭 안았지요. 천금보첩. 이 빛바랜 명주 한 폭이야말로 윤씨 부인이 20년을 버텨온 진짜 무기였습니다. 이미 이 집안의 실재산은 바닥난 지 오래였고 홍매가 쥐고 있는 열쇠는 텅 빈 광과 빚더미뿐인 껍데기 가문의 열쇠였지요. 어르신들,
한겨울 허름한 문간방의 바닥이 어떠했겠습니까? 등을 대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절한 밤이 지나고 나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따스한 아랫목에 단꿈을 꾸던 홍매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사랑채 쪽에서 배 진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안채 지붕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라는 자가 해가 뜨도록 자빠져 있느냐, 당장 사랑채로 건너오지 못할까. 홍매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버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맨발에 닿는 서리발 같은 냉기에 홍매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사랑채에 들어서자 배 진사가 무릎 앞에 종이와 먹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라 했으면 이 집안의 어른을 모시는 것이 첫째 도리다. 우리 며느리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문안 인사를 올렸느니라. 오늘부터 내년이 그 자리를 꿰찼으니 그만큼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배 진사가 내민 것은 천자문 한 권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안방마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부터 매일 새벽 서당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리 와서 천자문 10자씩 외워라. 못 외우면 밥도 없다. 홍매는 주막에서 술상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글이라고는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지요. 하늘천. 따지. 홍매가 더듬더듬 글자를 읊을 때마다 배 진사의 회초리가 마룻바닥을 찰싹찰싹 내리쳤지요. 천자도 제대로 못 읊으면서 안방마님 행세를 하겠다. 우리 며느리는 식용맹자를 줄줄이 꿰었느니라. 천자문 수업이 끝나면 서당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홍매는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부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속과 찬 아궁이뿐이었습니다. 곧간 열쇠를 허리춤에서 꺼내 의기양양하게 광문을 열었지요.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광 안에서 홍매가 마주한 것은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가만히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귀주 안에도 쌀 한 톨 보이지 않았지요. 구석에는 쥐가 갉아먹다 남긴 자루 조각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나머지 광도 열어보았지요. 두 번째 광에는 금이 간 항아리 몇 개와 녹슨 호미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광은 아예 문짝이 삐걱거리며 빠질 지경이었지요. 홍매는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리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여? 곡식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여? 칠뜨기가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요. 작은 마님, 우리 큰 마님께서 이 집안의 온갖 빚을 갚느라 재산을 다 쓰셨다 합디다. 이제 이 집안에 남은 곡식은커녕 당장 오늘 먹을 끼니조차 없는디요. 이 일을 어찌 해결하시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살림은 이제 마님 소관이니 식솔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마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요. 예전 큰 마님은 혼자서 티도 안 내시고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 품삯도 곧 주셔야 할 텐디요. 홍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광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홍매는 허둥지둥 안방으로 달려가 배좌수를 흔들어 깨웠지요. 낭군 큰일 났사옵니다. 광이 텅 비어 쌀 한 톨이 없사옵니다. 배좌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홍매를 밀쳐냈습니다.
아니, 그까지 질로 나를 깨우는 게냐?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에게 말하는 것이냐? 그때 사랑채에서 배 진사의 호통이 또 터져 나왔지요. 서당 아이들 간식은 언제 내올 것이냐? 홍매는 겨우 찾아낸 보리쌀 한 줌으로 죽이라도 수려했습니다. 겨우겨우 끓여낸 보리죽을 사랑채에 가져갔지요. 배 진사는 죽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죽이냐, 빨래한 물이냐? 한술 뜨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우리 며느리가 끓여 주던 죽은 보리알이 흐물흐물 풀어져 목 넘김이 비단결 같았느니라. 또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배 진사의 입에서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홍매의 자존심은 칼에 베이듯 찢겨 나갔지요. 며칠이 지났으나 홍매의 고된 나날은 나아지기는커녕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홍매는 주막 시절 목숨처럼 아끼던 폐물을 꺼내야 했지요. 산호 비녀와 은장도, 작은 옥반지, 주막에서 10년 가까이 술상 위에서 웃고 취객의 더러운 손길을 참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당포에서 천금 같은 비녀를 쌀 두 가마니 값에 넘기고 돌아오는 길, 홍매의 볼 위로 눈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나마 그 돈으로 며칠 끼니를 이었으나 배 좌수가 홍매의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냈습니다. 비녀 판 돈을 낚아채 주막과 사채놀이판으로 달려간 것이었지요. 홍매가 목숨처럼 아끼던 폐물을 팔아 마련한 돈이 남편의 술값으로 사라지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사이에 벌어진 일 하나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씨 부인이라는 여인의 진면목이 드러난 사건이었지요. 홍매가 전당포의 폐물을 팔러 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공주 읍내 전당포 주인 마씨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눈이 가늘고 약은 것으로 소문난 자였지요. 이 마씨가 홍매의 산호 비녀를 헐값에 사들인 뒤 그날 오후 장시에서 그 비녀를 10배 값으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장시를 돌다가 그 비녀를 발견하고 윤씨 부인에게 달려왔지요. 마님, 큰 마님 댁 작은 마님이 오늘 아침 전당포에 판 비녀가 벌써 장시에 10배 값으로 나와 있구만요. 전당포 마씨 그 영감이 여자가 급하니까 헐값에 뜯어낸 것이요. 윤씨 부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홍매를 미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급한 처지의 여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복순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일 아침 전당포 마씨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다음 날 복순이가 전당포를 찾아갔지요. 마씨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복순이를 맞았습니다. 어인 일이시오? 복순이가 윤씨 부인에게 시킨 대로 차분하게 말했지요. 마씨 영감, 우리 상단에서 앞으로 이 고을 전당포에 비단을 대실 생각이 있었는디요. 한 달에 비단 10필씩, 1년이면 120필이요. 마씨 영감 전당포가 첫 거래처가 될 뻔했는디요. 마씨의 눈이 번뜩였지요. 비단 120필이면 1년 매출의 반을 넘기는 큰 거래였습니다. 될 뻔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복순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상단 주인 어른께서 장시를 돌다가 마씨 영감 좌판을 보셨는디요. 아침에 쌀 두 가마니 값에 사들인 비녀를 오후에 10배 값으로 내놓은 것을 말이요. 급한 여자 등쳐서 폭리를 취하는 전당포와는 거래를 못하겠다 하셨구만요. 대신 옆 고을 김씨 전당포와 거래하겠다 하셨슈. 마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비단 120필 거래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소문이 퍼지면
고을 장사꾼들 사이에서 신용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마씨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복순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씨 영감. 우리 주인 어른께서 한 말씀 전하라 하셨슈. 장사꾼이 눈앞에 이문에 눈이 멀면 한철 장사꾼이지만 사람의 믿음을 사는 장사꾼은 대대로 가는 법이라고요. 그날 저녁 전당포 마씨가 직접 배 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산호 비녀를 들고 있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비녀를 돌려드리겠소. 값도 원래대로 쳐드리리다. 제발 그 비단 거래만은. 복순이가 비녀를 받아들며 씩 웃었지요. 마씨 영감, 앞으로는 급한 사람 등쳐먹지 마시오. 그래야 장사가 오래가는 법이요. 마씨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문간방에서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어르신들 주먹을 쓰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참된 장사꾼의 한마디가 탐욕스러운 전당포 주인의 무릎을 꿇린 것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윤씨 부인은 돌려받은 비녀를 복순이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이것을 홍매에게 돌려주어라. 누가 돌려보냈는지는 말하지 말고. 다음 날 아침 홍매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산호 비녀를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전당포에 넘긴 비녀가 어찌하여 다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누가 돌려놓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비녀를 손에 쥐는 순간 홍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차가운 집안에 누군가 자기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주막에서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문간방에서 밤마다 천금보첩을 펼치고 있었지요. 촛불 아래에서 친정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직조와 염색의 비급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천금보첩에는 단순히 배 짜는 기술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떤 풀로 물을 들여야 빛깔이 오래 가는지, 어느 고을의 장시에서 어느 철의 비단 값이 뛰는지, 한양의 포목전 주인들이 어떤 빛깔을 선호하는지, 심지어 중국 상인들이 탐내는 염색 기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쌓아온 직조 장인의 지혜가 이 낡은 비단 한 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윤씨 부인은 이미 시집온 직후부터 복순이를 시켜 조금씩 준비를 해 두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장시를 오가며 실과 염료를 사모았고 집 뒤편 산깃을 외진 곳에 작은 움막을 하나 지어 놓았지요. 그 움막 안에는 낡은 배틀 하나와 염색 도구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새벽마다 그곳에서 배를 짰고 윤씨 부인은 밤마다 천금보첩의 염색법을 시험했지요.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5년이 되는 사이 윤씨 부인의 비밀 공방에서 나온 비단은 장시에서 2배, 3배의 값을 받았습니다. 쪽빈 염색은 한양 포목전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깊은 빛깔이었고 치자 염색은 빨아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하지만 절대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하인들의 옷이 해지면 몰래 새 옷을 마련해주고 아픈 하인의 약값을 대신 내주었지요. 안방을 내준 뒤 윤씨 부인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시아버지 수발과 부엌일에서 벗어나니 천금보첩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복순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순아, 이제 때가 되었다. 봄 장시가 서면 비단 값이
크게 뛸 것이다. 겨우내 만들어 놓은 쪽빛 비단을 전부 내놓아라. 한 필도 남기지 마라. 천금보첩에 이르기를 장사란 오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것이라 했느니라. 복순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비단 보따리를 받아들었지요. 장시에 나온 쪽빛 비단은 단 하루 만에 모두 팔렸고 윤씨 부인의 손에는 묵직한 은전 보따리가 쥐어졌습니다. 복사꽃이 봉오리를 틔우듯 윤씨 부인의 상단은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문간방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는 마당을 바라보며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어머니께서 왜 이 두루마리를 주셨는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잘 알겠습니다. 딸이 2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어르신들, 이보다 더 억울하고 외로운 처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배 진사댁은 여전히 조용한 시골 양반가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변화는 소리 없는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홍매의 이야기부터 하겠지요. 안방마님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들어온 홍매는 2해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보름달처럼 환하고 곱던 얼굴은 수척해져 그림자만 남았지요. 비단 저고리는 진작에 전당포로 넘어갔고 기워 입은 무명옷 차림에 갈라진 손으로 빨래를 비트는 모습은 주막 시절의 홍매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보지 못할 행색이었습니다. 배 진사의 훈육은 하루도 쉬는 법이 없었지요. 새벽마다 천자문을 외우게 했고 글자 하나를 틀리면 회초리가 어김없이 마룻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천 따지도 떠듬거리던 홍매가 2해가 지나자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까지 읽게 되었지요. 배 진사가 시킨 것이었으나 홍매 스스로도 그를 깨우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이 이리 눈이 밝아지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지요. 하지만 그를 깨우쳤다고 해서 살림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좌수의 사채놀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동전 몇 잎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논 한 마직이 값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좌수는 돈을 잃을 때마다 더 큰 돈을 걸었지요. 이번 판만 따면 본전은 건진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돌아올 때마다 주머니는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급기야 배좌수는 집 뒤편 논밭 문서를 사채업자 곽서방에게 넘기기 시작했지요. 아비배 진사가 평생을 일궈온 논밭이 사채꾼의 한마디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논밭을 몰래 되사들인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윤씨 부인이었단 말입니다. 칠뜨기를 통해 곽서방에게 적정한 값을 치르고 논밭 문서를 넘겨받았지요. 마님, 서방님의 논밭을 마님이 사들이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구만요. 칠뜨기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논밭 문서를 차곡차곡 접으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이 땅은 시아버님께서 평생 일구신 땅이다. 저 한량이 사채판에서 날려버리게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땅은 학수의 것이기도 하니라. 아들 학수. 윤씨 부인이 이 모든 것을 버텨온 또 하나의 이유였지요. 19살 학수는 지금 한양성균관에서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는 학비와 생활비로 책을 사고 스승에게 배우며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언제나 집안이 평안하다고만 적었지요. 한편 윤씨 부인은 밤마다 천금보첩을 펼쳐놓고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빛바랜 명주 위에 깨알 같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어느 장시에 어느 철에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졌지요. 쪽빛 비단의 매출이 늘어나자 윤씨 부인은 비단에 머무르지 않고 약재와 소금으로 손을 넓혔습니다. 천금보첩의 마지막 장 근처에 친정어머니가 덧붙여 적어 놓은 구절이 있었지요. 하나만 파는 장사꾼은 가뭄에 마르고 여럿을 겸하는 장사꾼은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느니라. 윤씨 부인은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봄에는 약재를, 여름에는 소금을, 가을에는 곡식을, 겨울에는 비단을 장시에 내놓았지요. 사계절 쉬는 날 없이 돈이 굴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여전히 문간방에서 잠을 자며 티 한 줄 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배좌수의 빚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논밭은 이미 다 넘겼고 남은 것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3대가 이어 살아온 기와집, 할아버지 때 세운 대들보가 아직도 단단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집이었지요. 배좌수는 그 마지막 한 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사채업자 곽서방에게 집 문서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 것이었지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배좌수는 그날 밤 집 문서마저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지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홍매가 갑자기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고함에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배좌수, 당장 나와 보시오. 우당탕 대문이 걷어차이듯 열리며 산에 대여섯 명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선두에 선 자는 곽서방의 수하 중 가장 험악하기로 소문난 무례배 쇠돌이었습니다. 목에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고 팔뚝은 웬만한 사내에 허벅지만 했지요. 눈 밑에 길게 패인 칼자국이 햇빛에 드러나며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쇠돌이가 사랑채 문짝을 쿵쿵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지요. 배좌수, 당장 나오시오. 배좌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쇠돌이의 주먹 같은 손이 배좌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배좌수의 몸이 번쩍 들리며 발끝이 마루에서 떨어졌습니다. 양반, 양반이라 사채판에서 돈 빌릴 때는 양반 체면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 와서 양반 타령이요? 사랑채에서 이 소란을 듣고 나온 배 진사가 지팡이를 짚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이놈아, 내 끝내 이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배 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대쪽같이 살아온 선비가 제 아들의 빚쟁이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처연한 것이었지요. 배 진사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호랑이 영감이었지요. 이 집은 내 아비가 세우고 내가 지켜온 집이다. 이 집마저 넘어가면 나는 어디서 죽는단 말이냐. 배 진사의 갈라진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마당 위를 맴돌았습니다. 쇠돌이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마지막 통첩을 날렸지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돈을 마련하든지 집 문서를 가져오시오.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곽 대방께서 직접 오실 것이요. 무례배들이 대문을 나서며 남기고 간 것은 깨진 장독, 부서진 행랑채 문짝,
그리고 공포에 질린 식구들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윤 씨 부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물은 처음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문간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으나 시아버지의 갈라진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정막이 내려앉은 깊은 밤, 문간방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윤 씨 부인이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홍매였지요. 달빛에 비친 홍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갈라진 입술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거칠어진 손은 군데군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홍매가 윤 씨 부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돌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형님. 홍매의 입에서 그 호칭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지요. 형님, 살려주십시오. 무례배들이 사흘 뒤에 다시 온다 했사옵니다. 이 집마저 넘어가면 시아버님께서 노환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돌바닥 위에 검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2해 전 안방을 빼앗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던 여자가 바로 그 문간방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단 말입니다. 윤 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홍매를 내려다보았지요. 달빛이 두 여자의 얼굴을 반쪽씩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서 있고 한쪽은 무릎을 꿇은 채 2해 전과는 정확히 뒤바뀐 모습이었지요. 일어나거라. 밤 공기가 차다. 무릎이 상한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자꾸나. 문간방 안에서 윤 씨 부인은 홍매에게 따끈한 대추차를 건넸습니다. 홍매의 갈라진 손이 차 잔을 감싸주자 온기가 손끝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형님, 저는 형님이 원망스러웠사옵니다. 형님께서 광 열쇠를 넘기실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사옵니다. 그 열쇠가 지옥문을 여는 열쇠인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윤 씨 부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그렇네. 알고 있었네. 형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윤 씨 부인은 차 잔을 내려놓으며 홍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홍매야, 내가 묻겠다. 네, 어찌하여 주막에서 살게 되었느냐? 홍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간방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지요. 홍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래 황해도 작은 고을의 농가에서 태어났사옵니다. 아비는 소장농이었고 어미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형편이었지요. 제가 8살 되던 해 큰 홍수가 났사옵니다. 논밭이 전부 물에 잠기고 집까지 떠내려갔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비가 울면서 저를 업고 어딘가로 걸어갔사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공주 읍내의 큰 주막이었지요. 아비는 주막 주인에게 저를 넘기고 보리쌀 2가마니를 받았사옵니다. 보리쌀 2가마니. 그것이 제 값이었사옵니다. 아비가 돌아서며 한마디 했사옵니다. 미안하다, 홍매야. 아비를 원망해라. 저는 아비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으나 주막 주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지요. 그날 이후로
아비의 얼굴을 다시 본 적이 없사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여자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지요. 주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어야 했사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웠사옵니다. 목이 쉬도록 불러도 다시 불렀지요. 그러다 배좌수 나리를 만났사옵니다. 첩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술상 위에서 웃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속 빈 강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윤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비의 다리에 매달려 울던 어린 홍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윤씨 부인에게도 딸을 시집 보내며 두루마리를 품에 넣어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딸에게 제 힘으로 살아갈 무기를 쥐어주었지요. 홍매의 아비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같은 부모였으나 하늘과 땅만큼 달랐지요. 하지만 그것이 홍매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지요. 홍매야, 내 팔자가 기구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팔자를 고치려 한 것은 내 잘못이다. 알고 있사옵니다, 형님. 집 걱정은 내가 생각해 보마. 하지만 공짜는 없다. 내가 너를 돕는다면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형님. 윤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놓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한 벌의 깨끗한 무명옷이었지요. 이것을 입어라. 내일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 내일 새벽 복순이를 따라 장시에 나가거라. 복순이가 시키는 일을 보고 배워라.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엄했으나 그 안에 은은한 온기가 섞여 있었지요.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면서 안방마님 자리에 앉으려 했으니 이 꼴이 난 것이다. 제 힘으로 벌지 못하면 제 힘으로 지킬 수도 없는 법이니라. 홍매는 무명옷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비단이 아닌 무명이었으나 그 무명이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어르신들, 윤씨 부인은 밤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를 시켜 사채업자 곽서방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곽 대방에게 전하거라. 배좌수의 빚을 대신 갚을 사람이 있다고. 단, 집 문서는 넘기지 않는 조건이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산기슭 비밀 공방 뒤편에 묻어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전과 금 비녀 몇 점이 들어 있었지요. 10여 년간 비단을 팔아 가장 어려운 때를 위해 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윤씨 부인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하지만 이 집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집이었고 아들 학수가 돌아올 집이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때문이 아니다. 시아버님 때문이고 학수 때문이다. 다음 날 칠뜨기가 은전을 들고 곽서방을 찾아갔지요. 곽서방은 은전을 하나하나 센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약조대로 집 문서는 돌려드리겠소. 칠뜨기가 집 문서를 품에 넣고 돌아와 윤씨 부인에게 전했지요. 윤씨 부인은 집 문서를 펼쳐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조용히 접어 천금보첩 두루마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문서는 당분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서방님이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곽서방에게 돈을 갚은 것도 절대 알려서는 아니 된다. 사흘째 되는 날 물의 배는 오지 않았지요.
배좌수는 영문도 모른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하, 아마 곽서방이 양반 체면을 봐준 모양이구나. 역시 나 같은 양반은 함부로 못하는 법이야. 그 말을 행락 너머에서 들은 복순이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요. 저 양반은 진짜 답이 없구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단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다음 날 새벽 홍매는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문간방 앞에 섰지요. 복순이가 지게를 지고 나오며 홍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오늘은 좀 사람 같아 보이네요. 복순이의 말에 가시가 있었으나 홍매는 대꾸하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복순이의 뒤를 따라 장시로 향했습니다. 장시까지는 10리 길이었지요. 장시에 도착하자 복순이는 홍매에게 비단 보따리를 나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 좌판까지 옮기시오. 마님께서 겨우내 만드신 쪽비 비단이요. 복순이가 능숙하게 좌판을 펼치고 비단을 진열하는 모습을 홍매는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복순이는 흥정을 할 때 절대 먼저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값을 부르게 한 뒤 고개를 갸웃하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그 값이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낫겠구만요. 홍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장사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막에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배운 눈치가 여기서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았지요. 장시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가 홍매에게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잘 따라왔네요.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홍매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 기별이 날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지요. 아들 배학수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별을 가져온 사령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지요. 배학수 날이 문과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셨소. 윤씨 부인은 기별을 받아 든 순간 두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 한자를 읽어 내려가며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지요.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을 견디고 남편의 방탕을 감내하고 문간방의 추위를 이겨내며 버텨온 20년. 그 모든 세월의 끝에 아들이 보내온 한 장의 기별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딸이 해냈사옵니다. 학수가 해냈사옵니다. 소식을 들은 배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기별을 건네받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학수가. 역시 너를 닮아 머리 하나는 비상하구나. 그 말 끝에 담긴 것은 손자에 대한 자랑이자 며느리에 대한 인정이었지요. 배진사는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호랑이처럼 살아온 선비의 입이 느리게 열렸지요. 며느리, 설화야, 고맙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미안함도, 고마움도, 인정도, 그리고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도. 윤씨 부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하옵니다. 시아버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만큼 강해질 수 있었사옵니다. 배진사는 콧등을 한번 찡긋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시끄럽다. 괜히 분위기를 축축하게 만들지 말거라. 하지만 돌아서는 배진사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한 달 뒤 아들 학수가 경상도 고을의 수령 관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물건이 학수의 품에서 스르르 떨어진 것이 있었으니 학수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다가 품속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낡은 비단 조각 하나였지요. 빛바랜 쪽빛 염색이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비단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그 염색 빛깔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학수야,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어머니, 소자가 한양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끼니를 잊지 못해 쓰러진 적이 있었사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파 한 분이 소자를 업어다 죽 한 그릇을 먹이고 이 비단 조각을 쥐어 주셨사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그 노파의 손이 어머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사옵니다. 그 노파의 손이 배틀을 오래 만진 사람의 손이었사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실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지요.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비단 조각의 염색 기법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친정어머니 한씨, 시집 보낸 딸 대신 한양에서 공부하는 외손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사옵니까? 윤씨 부인은 즉시 학수에게 물었지요. 학수야, 그 노파를 어디서 만났느냐? 성균관 어느 쪽이었느냐? 성균관 동쪽 담장밖 작은 골목이었사옵니다. 어머니. 그 골목 어귀에서 죽을 끓여 파시는 분이었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비단 조각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이 비단 조각 하나가 20년간 소식이 끊긴 친정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단 조각은 훗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단 말입니다. 어르신들, 과연 윤씨 부인은 친정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집안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학수가 돌아온 뒤 윤씨 부인은 단 하루도 그 비단 조각을 품에서 놓지 않았지요. 잠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장부를 펼칠 때도 가슴 안쪽에 고이 품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했으나 당장 찾아 나설 수는 없었지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윤씨 부인은 학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학수야, 그 노파의 모습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얼굴은 어떠했으며 어느 시간에 그 골목에 나오셨더냐? 어머니, 허리가 굽으시고 머리카락이 백설처럼 하얗셨사옵니다. 새벽녘에 죽솥을 걸고 해가 뜨면 성균관 유생들에게 한 그릇씩 파셨지요. 해가 중천에 뜨면 보이지 않으셨사옵니다. 소자가 쓰러졌을 때 업어주신 뒤로도 몇 번 찾아뵈었으나 이름을 여쭈면 늘 웃기만 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눈을 감았지요. 새벽에만 나타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노파. 외손자를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정어머니 한씨의 성품이었지요.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윤씨 부인은 복순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순아, 한양에 사람을 보내거라. 성균관 동쪽 담장밖 작은 골목에서 새벽에 죽을 끓여 파는 노파를 찾아야 한다. 허리가 굽으시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실 자국이 깊이 패인 배틀을 오래 만진 사람의 손을 가진 노파다. 기필코 찾아야 하느니라. 복순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즉시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지요. 그 사이 윤씨 부인의 상단은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쪽빛 비단은 이제 충청도를 넘어 한양과 경상도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한양의 대상단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 거래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비단뿐 아니라 약재와 소금, 포목까지 손을 뻗쳤지요. 천금보첩에 적힌 가르침 한 번 오는 손님에게 많이 남기지 말고 10번 오는 손님을 만들어라. 이문은 적되 사람이 모이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이 한 줄을 윤씨 부인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홍매도 두 해 사이에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지요. 처음 장시에 나가던 날, 비단 보따리 하나도 들지 못해 쩔쩔매던 홍매가 이제는 능숙하게 좌판을 펼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복순이에게 배운 흥정 기술에다 주막 시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치까지 더해지니 홍매의 장사 솜씨는 나날이 늘어갔지요. 이 비단은 한양에서 막 내려온 것이옵니다. 나리 부인께 선물하시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겁니다요. 홍매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에게 비단을 권하면 아니 사겠다던 손님도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짓는 웃음이었지요. 복순이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홍매를 없이 여기고 가시 돋친 말을 던지던 복순이가 이제는 홍매와 나란히 장시를 오가며 웃을 수 있게 되었지요. 내일 장시에서 약재 좌판 먼저 펼칠 테니 복순이 언니는 포목 쪽으로 가시오. 그려 그렇게 혀. 홍매가 복순이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놓였던 벽은 장시를 함께 오가고 비를 함께 맞고 밥을 나눠 먹는 동안 허물어졌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빚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배좌수가 변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 더 나빠졌지요. 곽서방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배좌수는 다른 사채업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공주관하의 하급 관리에게까지 손을 벌렸지요. 거짓으로 땅이 있다 속이고 돈을 빌려 술값으로 탕진하는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하에서 포졸이 배진사댁을 찾아왔지요. 배좌수가 관리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포졸 2명이 배좌수의 팔을 비틀어 잡고 관하로 끌고 갔지요. 배진사는 대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보며 지팡이를 짚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이내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지요. 관하에서 곤장 열대를 맞고 돌아온 배좌수는 더 이상 이 고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지요. 배좌수 양반이 사기꾼이래. 관하에서 곤장을 맞았다 카더라. 수근거림이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2해 전 윤씨 부인이 안방을 내줄 때의 수근거림과는 정반대 내용이었지요. 그때는 윤씨 부인이 미쳤다 했으나 이제는 배좌수가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배좌수가 문간방 앞에 섰습니다. 부인. 배좌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세를 부리던 사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력 없이 갈라진 목소리였지요. 내가 잘못했소. 부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윤씨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배좌수를 마주한 윤씨 부인의 표정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지요. 그저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연민과 용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20년간 서방님의 뒷바라지를 했사옵니다.
주막에 갈 돈을 대주고 사채놀이에서 진 빚을 갚아주고 식솔들을 먹여 살렸사옵니다. 배좌수의 눈이 커졌지요. 부인이 빚을 갚았다고?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서방님이 곽서방에게 넘긴 논밭 문서도 소첩이 되사들였사옵니다. 집 문서를 곽서방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 300냥을 갚은 것도 소첩이옵니다. 서방님이 양반 체면에 곽서방이 봐준 줄 알고 계셨겠지만 그것은 소첩의 돈이었사옵니다. 배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아내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요. 문간방에서 무명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아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배좌수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소첩이 이 고을에서 상단을 운영하고 있사옵니다. 서방님이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사채판에서 돈을 잃는 동안 소첩은 비단을 짜고 약재를 팔고 소금을 거래하며 이 집안을 먹여 살려왔사옵니다. 어르신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삼킨 눈물과 피 맺힌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천지신명도 울고 갈 노릇이지요. 배좌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2해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배좌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2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자는 사내의 말을 잘 따라야 제맛이라고. 배좌수의 얼굴이 불끄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어 말했지요. 소첩이 서방님 말을 따르지 않았기에 이 집안이 아직 서 있는 것이옵니다. 소첩이 서방님 말을 따랐다면 이 집은 진작에 곽서방의 것이 되었을 것이고 시아버님은 길바닥에 나앉으셨을 것이고 학수는 학비가 끊겨 과거 시험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배좌수의 무릎이 꺾이듯 꿇어졌습니다.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체면과 허풍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오열한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가 사람이 아니었소. 윤씨 부인은 울고 있는 남편을 한참 내려다보았지요. 미운 놈이었습니다. 20년을 기생집과 주막과 사채판을 전전하며 아내의 피땀을 물처럼 쏟아부은 사내였지요. 하지만 윤씨 부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았지요.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대쪽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안방을 내준 것은 서방님이 미워서가 아니었사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서방님, 이 집을 나가시옵소서. 산천을 돌아다니시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고 싶으시면 돌아오시되 하나만 약조해 주시옵소서. 사채놀이판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술을 끊고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 몫을 하겠다고. 그것이 안 되시면 소첩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배좌수는 한참을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지요. 윤씨 부인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좌수는 그날 밤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지요. 대문 앞에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윤씨 부인의 모습이 보였지요. 무명옷 차림에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배좌수의 입에서 낮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부인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소.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을밤에 울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닫힌 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간방으로 들어갔지요. 배좌수가 떠난 뒤 집안에는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배진사는 사랑채 서당에서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다만 예전보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회초리를 드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시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문간방이 아니라 안방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배진사가 직접 권한 것이었지요. 설화야,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오거라. 이 집의 안주인은 처음부터 너였느니라. 세월이 더 흘렀지요. 윤씨 부인의 상단은 이제 충청도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쪽빛 비단과 치자빛 명주는 한양의 대상단에서도 탐을 낼 만큼 귀한 물건이 되었지요. 인근 5고을의 장시를 주름잡는 거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복순이에게는 상단의 포모 갈래를 맡겼지요. 복수나 장사에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 물건을 제값에 사고 파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가 15년간 내 곁에서 장사를 보고 배운 것이면 충분하니라.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7살 때 길에서 굶어 쓰러져 있던 자기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준 은인이었지요.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이니라. 홍매에게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약재, 좌판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홍매야, 이제 내 힘으로 서거라. 더 이상 남자에게 기대지 말고 내 2발로 서는 여자가 되어라. 홍매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안방을 빼앗았던 죄인이옵니다. 그런 저에게 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홍매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내게는 오히려 은혜였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안방에서 시아버님 수라상이나 차리며 살았을 것이다. 내 덕분에 나는 문간방으로 물러나 내 진짜 삶의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있었느니라. 그때 윤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홍매야,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기억하느냐?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언니, 이제 그만 뒷방으로 물러나 주시지요. 제가 이 집안 살림을 잘 돌보겠슈. 라고. 홍매의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제야 진정으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니라. 이 약재 가게를 내 손으로 일으켜라. 내 힘으로 살림을 돌보아라. 남이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진짜 살림을 돌보는 것이니라. 홍매는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을 삼켰지요. 2해 전 교만하게 내뱉었던 자기 말이 이토록 무겁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분하거나 억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 보낸 사람이 돌아왔지요. 복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찾았구만요. 찾았어요. 윤씨 부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학수 도련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균관 동쪽 골목을 찾아갔더니
새벽에 죽을 끓여 파는 노파가 있었다 합니다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실 자국이 깊이 패인 배틀을 오래 만진 손이었다 합디다요. 이름이 한씨라 했답니다요.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20년이었습니다. 시집을 온 뒤 친정어머니와 소식이 끊긴 지 20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보낸 세월이었지요. 어머니가 한양에서 죽을 끓여 팔며 살고 계셨단 말이옵니까? 윤씨 부인은 즉시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지요.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반드시 모셔오라고. 보름 뒤 가을 햇살이 금강 위에 금빛을 뿌리던 날이었습니다. 배진사댁 대문 앞에 낡은 가마 하나가 멈추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것은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백설처럼 하얀 노파였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에 낡은 집신을 신고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었지요. 윤씨 부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씨 부인의 다리가 풀렸지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세월에 시달린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실 자국이 깊이 패인 배틀을 평생 만진 사람의 손이었지요. 어머니. 윤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노파도 윤씨 부인을 알아보았지요. 주름진 얼굴이 무너지듯 길그러지며 떨리는 손이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설화야. 내 딸 설화야. 어머니. 윤씨 부인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대성통곡을 했지요.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이가 울고, 칠뜨기가 울고, 행랑어멈이 울고, 홍매까지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지요. 배진사는 사랑채 처마 밑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안경 너머로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학수를 지켜보고 계셨사옵니까? 노파 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내 아비가 돌아가신 뒤 살 곳이 없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죽을 끓여 팔며 근근히 살았지. 그러다 성균관 근처를 지나가는데 내 아들이 보이더구나. 내 어릴 때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가 책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 그때부터 멀리서 지켜보았다. 굶는 날이면 몰래 죽 한 그릇을 가져다 놓고 쓰러졌을 때는 업어다 먹였지. 한씨가 품에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비단, 조각 여러 점이었지요. 모두 쪽빛으로 염색된 한씨 특유의 빛깔을 지닌 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바로 그 보따리 속에서 윤씨 부인이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더 나왔지요. 비단 조각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 한씨가 그것을 꺼내 윤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설화야, 이것은 내 아비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것이다. 너에게 전해주라 하셨는데 그동안 너를 찾을 길이 없어 가지고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윤씨 부인의 아버지 윤행수의 필체가 보였지요. 빛바랜 먹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에게 내 딸아, 아비가 내게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천금 보첩의 마지막 장, 꿰맨 부분을 뜯어보아라. 그 안에 아비가 남겨둔 진짜 보물이 있느니라. 윤씨 부인의 손이 떨렸지요. 20년간 품에 안고 살았던 천금 보첩을 급히 꺼냈습니다. 두루마리의 맨 마지막 부분, 명주를 겹으로 꿰맨 부분이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실을 풀었습니다. 겹으로 된 명주 사이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지요. 그것은 한양 포목전 거래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아버지 윤행수가 한양 최대 포목전과 맺어둔 독점 거래 계약서였지요. 윤행수의 직조 비법으로 만든 비단만을 취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영구. 윤행수의 혈족이 이 비법을 이어가는 한 한양 포목전은 그 비단을 최우선으로 취급하겠다는 약조였지요. 어르신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윤 씨 부인이 천금보첩의 비법으로 만든 쪽빛 비단은 한양 최대 포목전의 독점 납품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방 장시에서 두세 배 값을 받던 비단이 한양 포목전에 납품되면 5배, 10배의 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종이를 가슴에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때를 위해 이것을 숨겨두셨사옵니까? 딸이 제 힘으로 천금보첩을 펼칠 때까지 진짜 보물은 감추어 두셨사옵니까? 가을 하늘 아래 금강 위로 물새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올랐지요. 윤 씨 부인의 볼 위로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20년의 인고가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한 씨는 그날부터 배진사 댁에 머물렀습니다. 배진사는 사돈 어른을 극진히 모셨지요. 두 노인이 사랑채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풍경은 참으로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한 씨가 배진사에게 말했지요. 사돈 어른, 내 딸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진사가 코끝을 찡긋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소? 저 아이가 스스로 지켜낸 것이지. 어르신들, 그 말에 한 씨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느티나무 가지 위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20년을 떨어져 살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모녀가 마침내 같은 지붕 아래서 숨을 쉬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양 포목전과의 독점 거래를 시작하며 충청도를 넘어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거상이 되었지요. 쪽빛 비단은 한양은 물론이고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소문이 퍼져 각지의 상단에서 앞다투어 거래를 청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장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졌지요. 값을 후하게 쳐주고 돼지를 넉넉히 하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천금보첩에 적힌 어머니의 가르침, 사람의 마음을 사는 장사꾼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상이 된다는 그 한 줄을 윤 씨 부인은 끝내 잊지 않았단 말입니다. 복순이는 포목 상단을 맡아 제 몫을 훌륭히 해냈지요. 7살 때 부여 장터에서 굶어 쓰러져 있던 고아가 한 상단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윤 씨 부인이 자기에게 그러했듯 따뜻하게 대했지요. 밥을 나누고 옷을 마련해주고 아픈 식솔의 약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라던 윤 씨 부인의 말을 복순이는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지요. 홍매는 약재 좌판에서 시작하여 점차 솜씨를 키워 나갔습니다. 주막에서 익힌 사람 있는 눈과 배진사에게 억지로 배운 천자문이 뜻밖의 무기가 되었지요. 글을 읽을 줄 아니 장부를 정리할 수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니 손님의 필요를 먼저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홍매는 훗날 공주 읍내에 자기 이름으로 약재 가게를 열었지요. 가게 이름은 회춘당이었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지요.
보리쌀 2가마니 값에 팔려온 8살 소녀가 제 힘으로 일어서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르신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 대학수는 경상도 고을의 수령으로서 선정을 베풀었지요. 어머니가 보내주는 곡식으로 흉년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이고 무너진 제방을 고쳐 농사를 살렸습니다. 어머니의 장사가 아들의 선정으로 이어지고 아들의 선정이 다시 어머니의 이름을 빛낸 것이었지요. 시아버지 배진사는 사랑채 서당에서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다만 예전의 호랑이 기세는 많이 누그러져 아이들이 글자를 틀려도 회초리 대신 다시 한번 읽어보거라 하며 기다려주는 훈장이 되었지요. 친정어머니 한씨와 나란히 사랑채 처마 밑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배진사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배좌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집을 나선 뒤 여러 고을을 떠돌다가 어느 산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불경을 읽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미운 놈이었으나 20년을 함께 산 사내였습니다. 복순이를 시켜 산사의 쌀과 옷을 보내주었지요. 편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따리 안에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넣어두었지요. 쪽빛으로 물들인 윤씨 부인이 직접 만든 비단이었습니다. 그 비단 조각 하나에 담긴 뜻을 배좌수가 알아보았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윤씨 부인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저녁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마당 한 구석 모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모란은 이미 졌으나 그 자리에 새봉오리가 맺혀 내년 봄을 기약하고 있었지요. 곁에는 어머니 한씨가 나란히 앉아 딸의 거칠어진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설화야, 내 손이 참 거칠어졌구나. 어머니, 손을 닮은 것이지요. 두 여인이 나란히 웃었지요. 저물어가는 노을이 금강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방을 내주었던 여인이 결국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고, 열쇠를 낚아챘던 여인은 제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지요. 호랑이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배웠고, 한량은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씨 부인을 보며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었다 했지요. 하지만 윤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현명했던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딘 것뿐이라는 것을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시아버지, 아들, 하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홍매까지.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에서 가슴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도 살려준 것이지요.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제 힘으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는 기필코 하늘이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팔자를 고치려 한 자는 반드시 더 큰 것을 잃게 되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간 자는 반드시 그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윤씨 부인의 친정어머니 한씨는 딸에게 천금보첩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언젠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두루마리를 펼치거라. 어르신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란 말입니다. 윤씨 부인은 그 지혜를 받아 20년을 버텼고
복순이에게 전했고 홍매에게까지 전했지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라던 윤 씨 부인의 말, 어르신들께서도 부디 가슴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댁내에도 봄날 같은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분들에게 효도 받으시고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늘 집 안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기쁨이란 말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신명나고 가슴 뭉클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길 빕니다.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